오늘은 9번째 강의입니다. 제척기간이죠. 그러니까 행정상의 사건 중에서 다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제척기간인데요. 이 제척기간은 이것도 역시 민법 총칙에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뜻이 뭐냐? 권리의 법정 존속기간이죠. 법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이 이 제척기간인 겁니다. 그죠?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항소기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금방 와닿죠. 그래서 그 예를 제가 교재에 좀 써놨는데요. 판례에 있는 것도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뭐 그런 등등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마침 행정기본법에 제척기간 중에서 제재처분에 관한 규정을 둬놨는데요. 이게 조금 해설이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행정기본법 23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 이 제재처분이라고 해놨지만 가로가 있어요.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그러니까 영업 정지하고 영업 취소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영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로 인한 영업 제한, 인허가로 인해서 생긴 영업이나 업무의 제한, 자격의 제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재 처분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목은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이라고 돼 있지만 모든 제재 처분이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인허가와 관련된 제재 처분, 그죠? 뭐 예컨대 음식점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 제재 처분에 관해서는 그죠?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 그죠? 요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 기수 시기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형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계속범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령 계속범인 경우에는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얘기예요. 5년의 기산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계속범과 같은 유형이 아니고 그냥 위반 행위가 아니고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그런 거면은 그날부터 5년이겠지만 예컨대 이 계속범과 같이 마치 형법에서 말하는 계속범과 같은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법적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재처분도 모든 제재처분이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재처분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은 신고업이 있어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업이 있습니다. 그러는 신고업에 신고만 하고 그리고 영업을 했을 때 제재 처분이 있으면은 영업 정지 같은 게 있으면은 이 신고 수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신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안 써 있잖아요. 인허가라고만 돼 있지 신고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재 처분은 그 제재 처분은 요 행정기본법 23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신고업이 더 이 완화된 형태의 영업인데 오히려 거꾸로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은 더 큰 불이익을 주는 꼴이 돼서 이 해석상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직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견해
이 조율이 지금 다 안 돼 있거든요. 예. 저는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통설이 될지 그 사람이 통설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예. 아직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제 견해가 통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2항을 볼까요? 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2호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제4호 제재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많이 또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그죠? 자,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 물론 제척기간이라는 행정법상 사건에 관한 규정이긴 하지만은 그 내용은 그죠? 신뢰 보호의 원칙에서 본 거잖아요. 신뢰 보호 원칙의 소극적 형태의 신뢰 보호 원칙. 그러니까 이 공적인 견해 표명이 부작위로 이루어진 경우에 신뢰 보호 원칙을 우리는 특별히 실권의 법리라고 설명했었잖아요. 실권의 법리 중에서 제재 처분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게 23조고 이 23조는 실권의 법리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23조 2항은 뭐겠어요? 신뢰보호 원칙의 두 번째 요건이죠. 보호가치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보호가치성이 없으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조문으로 만든 거잖아요. 제3항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 처분이 취소 처리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합의제 행정기간은 2년. 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자, 제재 처분이 있고요. 그죠? 소송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제기하게 되면은 그리고 취소를 했어요, 법원에서. 그러면은 그 사이에 5년이 지나면은 다시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이 규정이 없으면은. 근데 취소 사유가요. 제재 사유가 완전히 없기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죠? 제재 사유는 있는데 뭐 그게 너무 과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제재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23조 3항이 없으면 23조 1항만 적용이 돼서 자칫하면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3조 3항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4항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뭐 이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으로 기산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규정된 게 아니고요. 그간의 판례가 제재 처분에 있어서 그 위반 계속법처럼요. 위반 행위 종료 시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허가에 대한 판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요 규정에 대한 판례는 아니고 제재 처분 다 이거 포괄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이제 과징금 뭐 이런 판례에서 그 위반 행위 종료 시설을 형법처럼요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영향받아서 아마 이런 조문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85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다음에 실권의 법리죠. 실권의 법리는 뭐 12조 제2항이잖아요. 행정기본법 12조 제2항. 뭐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만은 아까 그 23조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영역에서는 12조 제2항이 적용이 돼서 실권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하고 거소는 뭐 제가 더 특별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사인의 공법행위 이게 왜 뜬금없이 이 행정법 총론 중에 통론 부분에 들어와 있느냐. 이제
요거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법, 민법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 근데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냥 원리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민법에서는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가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일까요? 자, A라는 사람이요.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의사표시가 두 개가 성립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A가 삼성전자와 사이에 고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용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가 청약하는 거죠? 이쪽이 청약이고, 이쪽이 이제 승낙 한단 말입니다. 의사표시가 이제 두 개가 교차돼서 이게 합치되어야지 그래야지 고용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죠. 자, 오늘날 길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재용 씨가 얼굴을 딱 보더니 너 관상이 상당히 좋아. 내일부터 출근해. 하면 고용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그건 의사표시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라도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A예요? 네. 대법원장을 만났어요. 대법원장이 딱 관상을 보더니 판사로서 아주 훌륭한데 내일부터 출근해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법률관계는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일단 법률관계는 성립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판사잖아요. 물론 속으로는 다 원하겠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임용처분이라고 그래요. 임용처분은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임용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이 신청 또는 동의거든요. 왜 속담 중에 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청 또는 동의가 없으면은 임용처분이 적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삼성전자에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거는 고용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대법원장한테 동의 안 했어요. 그러면은 임용처분은 성립하지만 위법한 거죠. 어렵죠. 행정법은 주로 단독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행정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독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요 단독행위. 요거는 이 공법상의 근로관계를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요거는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계약과 같지 않아요. 그냥 이 행위, 공법상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즉 임용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없으면
아예 이게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독행위의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행정청이 행정객체한테 그 방향으로 가는 단독행위거든요. 근데 간혹요, 이 방향으로 가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는 의사표시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어떤 이 신청 또는 동의도 이 방향이죠. 그죠? 물론 법률관계 성립은 이 임용처분이긴 하지만 의사표시 자체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요건에 불과한 의사표시라서 그렇지. 이런 거는 이 자체로는 법률관계를 형성 안 해주죠. 이런 거를 행위요건적 행위라고 그래요.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 그러니까 사인이 공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행정법에서 간혹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식으로 메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시키는 그런 주로 처분이나 행위의 요건에 불과한 사인의 공법행위를 행위요건적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간혹 요 방향으로 가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이 자체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체로 법률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기완결적 행위라고 해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거는 조금 행정법 전체에서 보면은 그렇게 메인스트림이 아니죠. 메인스트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청이 행정객체로 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단독행위, 즉 행정행위가 민법의 계약에 비견될 만한 그런 작용 형식인 거잖아요. 자, 민법에 계약도 있고 뭐 부당이득, 불법행위 같은 법정 채권도 있지만은 계약이 메인이잖아요. 주된 작용 형식이잖아요. 법률행위 형식이잖아요. 맞죠? 네. 그거를 그대로 빗대면은 행정법에서는요, 그 계약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는 게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는 이 방향으로 가는 단독행위입니다. 행정청이 행정객체에게 하는 작용으로서의 행정행위가 마치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과 같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데, 근데 반드시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인이 행정청에게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지금 말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거고,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또 이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하는 요건에 불과한 신청이나 동의와 같이 요건에 불과한 그런 행위가 있는데, 그런 행위를 행위요건적 행위, 즉 행위요건적 행위에서 앞에 가로가 빠졌죠.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아예 드물기는 하지만 사인이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바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보통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지, 즉 행정행위를 해야지 그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데, 방향이 거꾸로, 그죠? 거꾸로 행정청에 대한 행위가 바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킨다라면은 그때는 자기완결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설명해 드릴 거는요,
행위 요건적 행위예요. 행위 요건적 행위에서 자, 신청이나 동의를 했어요. 신청이나 동의를 했는데 신청이 없었어요. 이러면은 위법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법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무효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냐. 즉 이 신청이나 동의가 없으면은 없는 그러니까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임용처분의 효과는 바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취소라는 것을 거쳐서 무효가 되는 건지 효력이 없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자, 먼저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 자체가 없다. 이러면은 보통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무효로 보고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위임을 받아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제3자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으로서 건축허가 위임인으로서 피임인으로서 건축허가 위임인인가요? 네. 피임으로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임 받지도 않은 그런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 신청 자체가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건축허가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주로 언제 문제가 됐냐면요. 다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네? 전두환 정권 초기에요. 전두환 정권 초기에 그 전두환 정권의 그 모토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약간 아이러니컬하죠. 네, 근데 정의사회 구현이 그 모토였고 그래서 부패 척결이죠. 네, 부패 척결이 대사회적으로 일어나면은 삼천교육대가 되는 거고요. 국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일어나면은 이제 공무원 수청 작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수청 부패 공무원은 이제 다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이른바 일괄 사표 수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 예컨대 한 과가 있어요. 한 과에 전부 다 사표를 내게 하는 거예요. 내게 하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부패한 공무원의 사표는 수리하고 뭐 부패하지 않은 청렴한 공무원은 사표 수리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싹 솎아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요 고용계약의 반대 버전이죠. 고용계약의 반대 버전이잖아요. 삼성전자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자, 어떤 행정청이 있어요. 이 어떤 부서에서 사표 사직원의 제출이 있고 그 수리가 있단 말입니다. 사표 수리죠. 사표 수리 때문에 고용관계가 해소되는 거예요. 사직원의 제출 때문에 이 사람의 고용관계가 없어지는 건가요? 물론 두 개가 다 필요하긴 하지만 이 사직원의 수리, 즉 면직 처분이라고 그래요. 의원 면직 처분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공포성의 근로관계가 해소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의원 면직이라는 게 있어요. 원에 의해서 직에서 면한다는 거잖아요. 즉 사표 쓴다는 얘기죠. 사표를 수리한다는 얘기죠. 의원 면직 처분인데 의원 면직 처분 때문에 이 A의 공법상의 근로관계가 해소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의원 면직 처분 때문에. 이것 때문에 A가
공법상의 근로관계가 해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가 주장하는 게 뭐였느냐? 비진이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거죠. 내가 공법상의 근로관계를 해소시킬 마음이 없었다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땅도 알고 하늘도 아는 거죠. 근데 낼름 사표로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판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일단 민법에 관한 규정은 준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계약관계도 아니고, 그죠? 계약관계도 아니고 공법관계의 특징은, 그죠? 명확해야 되는 거죠. 민법 107조에 의하면은 비진이 의사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유효하고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비진이 의사표시라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행정법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민법상의 비진이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 행정법 관계는 명확하고 이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민법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민법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표를 안 쓰고요. 자, 사표 내라고 했어요. 내라고 했는데 아는 거죠. 이제 경험이 쌓였잖아요. 사표를 안 쓰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감사를 해서 너를 징계하겠다거나 아니면은 너를 수사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표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공무원이 또 뭘 주장하냐면은 민법 총칙에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때 판례는 다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가 아니라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가 아니라면은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처벌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하고 공무원 관계를 해소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이 말이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인정해 준 거는 한 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 지하로 끌려가서 그건 진짜 무섭잖아, 그죠? 그게 9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는 판례입니다. 중앙정보부 수사과에 소환당해서 구타당하리라는 공포심 때문에 낸 사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해 준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이거는 이제 공무원 일괄 사표 사안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의 사인을 기망해서 동의를 받아서 행정행위를 발령했는데 그 사인이 사후에 동의 의사표시를 취소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정을 해줍니다. 행정청이 사인을 기망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니 결국은 의사표시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립은 했지만 위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민법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청이나 동의 없는 행위요건적 행위의 결과는 무효라고 그랬죠. 위법의 결과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행위요건적 행위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좀 추려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다음에 할 얘기는 자기완결적 행위입니다. 자기완결적 행위에 관한 얘기인데 그 자기완결적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신고라는 거예요. 신고. 자, 신고에 관해서는 91페이지에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자, 행정절차법 40조 제1항입니다. 법령 등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 서류, 접수 기간, 그 밖에 법령 등에 관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 기간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흠이 없을 것. 제2호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돼 있을 것. 제3호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뭐 사망 사항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제34조입니다.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제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의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 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같은 신고인데요. 앞에 행정절차법 4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게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입니다. 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거고요. 행정기본법 34조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신고라도. 이거는 신고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신고가 아닌 거죠. 이거는 아까 행위요건적 행위에 불과한 신고죠. 이거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해요. 자, 92페이지를 보면요. 자, 그러니까 이 신고에 관한 규정이 뭐라고 일목요연하게 법률상 규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재밌게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즉 자기완결적 신고. 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법률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 40조에서 규율하고 있고요. 신고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그야말로 신고가 아니고 사실상 완화된 허가, 즉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과한 신고는 행정기본법 34조에서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우스꽝스럽죠. 행정절차법하고 행정기본법이 합쳐져서 일괄해서 제정이 됐었어야 됐는데 시기를 달리하면서 제정이 되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A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축할 권리, 공법상의 권리, 공권이잖아요. 공권을 획득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행정청이에요. 여기서 행정청은 성북구청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거든요. 성북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근데 성북구청장이 누가 집을 짓고 싶은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의 신청이 필요한 거죠. 건축 허가 신청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신청은 사인의 공법행위 맞죠? 사인의 공법행위지만 이 신청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획득된 거예요? 아니면 성북구청장이 A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할 권리가 생긴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역시 이제 이해가 됐죠? 네, 후자죠. 후자. 항상 이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정식 건물이 아니고요. 그냥 간이 화장실을 만들고 싶어서 가설물을 설치하고 싶어요. 가설물을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까지 받는 건 좀 규제의 강도가 너무 강한 거잖아요. 뭐 그냥 가설물 하나 만드는 건데. 그럴 때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신고를 하면 이 가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 신고도 안 받아도 되는데 성북구청장이 그 집의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불이 나면 가서 불을 꺼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 제공 차원, 행정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건축 신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북구청장이 건축 신고를 받았어요. 받으면은 그냥 가라고 안 하죠. 영수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접수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수리라고 그래요. 신고의 수리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A라는 사람이 가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공법상의 권리가 건축 신고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영수증을 발급한 행위, 즉 수리 때문에 건축 신고가, 건축할 권리가 생긴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대로라면 전자죠.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 자기완결적 행위가 된 거죠. 이게 전형적인 신고예요. 전형적인 신고다. 이게 수리 때문에 A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게 아니고 건축 신고 때문에 건축할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건 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단독행위가 행정법 관계에서는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을 소멸되는 거잖아요. 네, 이 신고의 특이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신고제도라는 거는 왜 생겼겠어요? 왜 생겼겠어요?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더 공부를 해보시면 노스쿨을 졸업하고 뭐 조금 더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은 이 규제법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행정법 내에. 거기에서 규제의 강도들이요. 아예 진입금지를 시켜요. 진입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아예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방은 사설업체에서 못하죠. 뭐 이런 식으로요. 또 뭐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일반 산업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하는 게 있죠. 홍삼 판매는 아무도 못하게 아닌데.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자, 제가 어떤 영업을 하고 싶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게 하는 방법이 행정청에서 내가 영업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은 행정청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네가 과연 영업에 적합한 애인지 아닌지, 공익에 부합하는 건지 네가 하는 게 이렇게 재량적으로 허락을 해주던가 안 해주던가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걸 특허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요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하게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걸 허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죠, 신고.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나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의 강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고제를 채택할 거냐, 어떤 것에 대해서 건축 신고를 할 거냐, 건축 허가로 할 거냐는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입법 정책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신고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신고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관계. 이것이 처음에 생각한 신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절차법 40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신고예요. 그런데 세상 만사가 다 신고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야말로 신고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A라는 사람이요. 허가를 받아서 어떤 영업을 해요. 허가를 받아서. 근데 B한테 영업 양도를 했어요. 영업 양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 사실은 행정청에 알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행정청이 알리는 건 신고라고 하고 이거를 수리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수리 때문에 이 허가 사항이 B한테 이전될까요? 신고 때문에 허가 사항이 이전될까요? 허가가 수리 때문에 아니 신고 때문에 이전된다고 하면은 모순이죠. 그죠? 이게 영업이 양도돼서 허가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행정청이 A에 대한 허가를 폐지하고 B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A의 신고 때문에 허가 사항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라는 말은 쓰긴 쓰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원형적인 의미의 신고가 아닌 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 이렇게 되니까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문에 어떤 법률의 규정에 신고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고가 맞나? 라고 자꾸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고는 사실상 허가잖아요. 허가. 그러니까 완화된 허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비용도 더 싸고 좀 절차도 완화되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완화된 허가, 즉 수리 때문에 이 수리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허가죠. 그래서 이게 구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신고 때문에 법률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건지 수리 때문에 법률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건지를 확정해줘야지 그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어려워요. 일단 입법 정책의 문제다라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데 이 구별점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래도 아무리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하지만은 그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다라면은 그래도 원칙적인 모습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즉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해석해야겠죠. 안 그러면 왜 신고라는 말을 왜 썼겠어, 그지?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법령상 명확하냐? 93페이지 세 번째 문단이에요. 자,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38을 봅시다. 자, 문화체육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수리는 단순히 영수증 발급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해 놓은 거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맞죠? 누구나 다 그렇게 읽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읽을 수 있겠죠. 법률 조항 자체에서. 네. 자, 이렇게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법률 조항을 읽어봐도 이게 그냥 달랑 신고 절차만 규정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만은 그것도 100%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 판례도 뭐라고 간타부타 지들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례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타당성은 도외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략 판례가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 한번 추려보면 판례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본 경우는 법령이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실체적인 요건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법령에서 신고를 하게 한 취지가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하기 전에 행정청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상의 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기 위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수리를 요하지 신고의 원래의 모습은 행정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행위 내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 네 번째, 과태료에 그치고 위반하면 의무자에 대한 별다른 행정제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참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데 이 판례가 또 웃겨요. 주 42번을 한번 보세요. 자, 정신과 의원이 있고 정신과 병원이 있어요. 정신병원이 있고 정신과 의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의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정신병원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고요. 정신과 의원은 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정신과 병원은 허가제를 취한 거고, 설마 그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면 허가와 허가를 또 놓은 거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정신과 의원은. 이렇게 해석해야지 대법원의 그동안의 경향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이때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일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이제 완전 오리무중이 돼버린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된 거예요. 대략의 경향성은 지금 제가 설명한 거와 같지만 실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 경향에 또 어긋나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본 경우, 단순히 의무가 종결되는 신고. 건축신고는 가장 전형적인, 제가 설명했던 건축신고는 가장 전형적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납부 방식의 조사에서의 신고.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경우는 완화된 허가로서의 신고. 아까 또 지휘승계의 신고, 영업양대했을 경우 가장 전형적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거고요. 또 등록적 신고, 등록을 해야지,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지 할 때 그 등록은 수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데 거기에 주민등록법에서 이 전입신고에 대한 수리, 주민등록법에서 전입신고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사 가면 전입신고해야 되잖아요.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동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주죠. 등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뭐 등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불분명해요. 판례에 따라서도 불분명해요. 그거를 행정기본법이 정리를 해준 거죠. 행정기본법이 정리를 해준 겁니다. 행정기본법은 이런 해석상의 혼란 때문에 이게 공무원도 피곤하고, 그죠? 법원도 피곤하고, 국민들도 피곤하고, 모두 다 피곤한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는 아예 다시 행정기본법으로 갑시다. 91페이지예요. 아예 어떻게 해놨느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제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법률에 수리가 규정돼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거 있잖아요.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수리 여부를 통제해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자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가로가 있어요.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례가 맞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행정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주민등록법 10조에는요. 10조에는 전입신고 같은 걸 하려면은, 전입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 가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시행령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전입신고를 하면은 접수증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34조의 가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행정기법법을 적용하면은 이거는 수리를 요하자는 신고가 되는 거죠, 해석상. 예. 전입신고가요. 판례하고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이 조항은 이미 행정기본법은 시행되고 있지만은 몇몇 조항은 바로 시행되지 않고요. 2023년 3월 24일 날부터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변호사 시험 보기 전에 시행이 되겠죠? 잘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려웠지만 이해는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요. 자, 건축 신고란 말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자, A가 가설 건축물을 짓겠다고 성북구청장한테 건축 신고를 했는데, 자, 성북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면 저한테 배운 대로 건축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니까 건축 신고를 하기만 하면 나는 건축할 권리가 생기는 거야 하고서 가설 건축물을 세울 건지, 아니면 자, 성북구청장이 내가 가설 건축물을 신고했다고 해서 세우면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철거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이럴 텐데 그럼 나는 못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행정법원에.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니 행정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하느냐. 건축 신고는 신고만 하면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고, 이 수리는 영수증 발급 행위에 불과한 거니까 이 수리의 법적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다, 즉 행정행위가 아니다 하고 각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로 답답해지는 거죠. 담력 테스트가 된 거죠. 철거 명령을 받거나 자기가 형사고소를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형사소송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졌다, 안 한다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 수리는요, 과거에는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수리를 얘기한다고요.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수리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법원에서 각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불안정성, 법적인 어떤 불안정성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판례가 변경이 돼서 사실상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있어서의 그 수리도 이른바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에 의해서 처분으로 대접해주고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쟁송법적 처분 개념이 뭘까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인허가 의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텐데요. 자, 이 사람이 건축 신고를 하면은 건축할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고, 예컨대 토지 형질 변경 허가까지 건축 신고만 하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그런 법률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아닌 거죠.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내포한 신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겠죠. 허가니까. 네, 그래서 이때의 수리는 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의 수리니까 당연히 행정행위로 대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단순한 건축 신고의 수리의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법적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판례는 쟁수법적 처분개념설에 따라서 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 도대체 처분이라는 게 뭐냐, 행정행위라는 게 뭐냐, 쟁수법적 처분개념설은 또 뭐냐, 이런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